안녕하세요. 4월 3일 한식 에세이 산들 강의 김태형입니다. 예, 총선이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예, 뭐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일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 어찌 좀 이렇게 날씨처럼 조금 차분하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덜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8일 남았는데 후회 없는 8일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4월 10일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 총선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시민사단체에 대한 이야기 잠깐, 그리고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오늘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노래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항상 트는 노래인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Oh, please say to me you'll let me be your man. And please say to me you'll let me hold your hand. Now let me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And when I touch you, I feel happy inside. It's such a feeling that my love I can't hide. I can't hide. I can't hide. Yeah, you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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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 시간에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시민사단체 기자회견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아직 기자문이라든가 이런 거 받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아직 다 이렇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도 있는 것처럼 지금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어, 그, 어쨌든 지난주에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어쨌든 좀 충격이었지 않겠습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되어져서 내용이 어떠냐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KBS의 새 노조, 지금 파업 중인 새 노조가, 제대로 된 뉴스를 보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리셋 KBS 9, KBS 뉴스 9이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1회, 2회, 3회, 지난주 목요일 날 보도를 했죠. 매주 뭐 금요일 날은 뉴스타파가 뭐 보도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리셋 KBS 뉴스 9이 보도를 하는데 보도 형태는 좀 열악합니다. 어쨌든 뭐 유튜브에 올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는 형태고 지난주에 리셋 KBS 뉴스 9이 세 번째 방송을 했는데 사실은 두 번째 지지난주에 일부 KBS 새 노조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입수했다. 뭐 단독 보도 뭐 이런 형태로 사실을 약간은 좀 맛을 좀 보여주는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지난주에 보도를 했죠. 어, 그 잠깐만 이게 뭐 지금 얼마만큼 사람들이 봤는지 한번 볼까요? 10만 명이 보셨네요. 처음에 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할 때는 뭐 한 100명, 200명 정도 뭐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3월 29일 날 올라왔네요. 일주일이 아직 안 됐군요. 한 5일 사이에 10만 명이 봤습니다. 이 리셋 KBS 뉴스 3회라고. 여기에, 총리실 사찰 문건 2619건이라는, 첫 번째 꼭지에 뉴스가 있었고, 그 내용에 뭐 세부적으로 정관, 재계, 전방위 사찰이 이루어졌고, 언론 사찰도 이루어졌으며, 언론인 사찰 내용 중에서 김인규 현 KBS 사장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나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 민간인 사찰이 얼마만큼 철저했는가의 하나의 사례로서 사찰 대상자의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 뭐 불륜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마치 뭐 소설을 읽듯이 이렇게 어떤 뭐 얼굴 표정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하나 충격적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불법 사찰 이렇게 사찰과 감찰 공무원 사회 내에서의 감찰을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찰의 수위가 어두운 골목에서 사찰 대상이 이렇게 자가용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뭐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당신 딸을 위한 뭐 선물 뭘로 해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일일이 적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경악스러웠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못 보신 분 지금이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앞으로 벌어질 이것과 관련되어진 추가적인 내용이나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게 3월 29일 날 발표 이렇게 KBS
새 노조가 발표를 했는데요. 놀라운 거는 3월 31일 날 청와대가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발표 내용 중에 80%는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 때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지 않았고 부당한 어떤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뭐 부당한 부정한 정권이다 뭐 이런 과도한 비판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또 보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도 다 덩달아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또 4월 1일 날 그 부산 유세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놀랍고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 처벌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대응을 하거나 새누리당은 어쨌든 집권 여당이었고 청와대와 수시로 교감을 나눴던 정당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렇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충격과 경악스러움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덧붙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4월 2일, 어제자인가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때의 80% 내용은 감찰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내용 20%는 사찰이다. 뭐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국의 그래도 권력을 현재 쥐고 있고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부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 충격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니 없니를 따져서 법적인 어떤 피해가 있니 없니를 따져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정치의 도의나 뭐 국가 운영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참 어렵고 힘들게 가져간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욱 더 이렇게 보태지는 것이 아닐까. 사과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아무리 이렇게 총선이 눈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르거나 교정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들을 보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함께 탄핵을 이렇게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같은 시기인가요?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문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은 어쨌든 목금토 하면서 벌어졌는데 같은 시기에 환경 쪽에서는 고리 1호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3월 31일 고리 1호기 지금 운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큰 방향을 일으켜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환경운동연합이어서 그런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리 1호기는 이거는 FTA나 4대강 사업이나 총선이나 대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온영 국장님과 한번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관련해서 탈핵을 위해서 찬핵 인사에 대한 그 낙선운동 명단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기간에 이런 낙선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라는 부분과 함께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전화를 잠깐 하는 동안 노래 한 곡을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And remember I'll always be true. And then while I'm away, I'll write home every day. And I'll send all my loving to you. I'll pretend that I'm kissing the lips I am missing and hope that my dreams will come true. And then while I'm away, I'll write home every day and I'll send all my loving to you. All my loving I will send to you. All my loving, darling, I'll be true.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Remember I'll always be true. And then while I'm away, I'll write home every day. And I'll send all my loving to you. All my loving I will send to you. All my loving, darling, I'll be true. All my loving, all my loving, all my loving, I will send to you.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 시청자분도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예. 예, 잘 들린다고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예. 예,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온영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기자회견을 11시에 하셨는데, 네네. 예,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7일 날,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기존 국회의원들,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탄핵, 심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심판 명단과 주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핵무장 발언과 그다음 핵발전소 추진 발언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54명을 선정을 했고요. 예. 그중에
11명은 심판 명단, 43명은 주시 명단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공천된 후보를 중심으로 추가로 자료 조사를 하고, 네, 시민들로부터 제보도 받고, 네, 그리고 저희 정책 질의를 또 다 해서 답변 받은 거를 평가하고 해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탄핵 후보자 심판 명단과 주시 명단을 발표를 한 거죠.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심판 명단은 11명이고요. 음, 주시자 명단, 이제 심판 명단으로 있는지 않지만 앞으로 어차피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는 사람으로 모니터를 하겠다는 사람으로는 17명이 됐습니다. 그 11명 면면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첫 번째로 권영진, 가나다 순인데요. 권영진 새누리당 서울 노원을에 출마하신 분이고요. 김재경 후보 새누리당으로 경남 진주을, 그리고 김동성 후보 새누리당 서울 성동구 을이고요. 김영환 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이고, 민병주 새누리당으로 비례대표 1번입니다. 송영선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 갑이고요. 원유철 새누리당 평택갑, 그리고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시 북구, 정가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 을, 마지막으로 정오김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 을, 이렇게 11명입니다. 권영진, 김영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뭐 새로운데 그 김영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새누리당인 거죠. 네, 김영환 의원만 민주통합당이고요. 나머지는 다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 탄핵 후보자 11명뿐만 아니라 탄핵 정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된다. 라는 주장인데요. 네. 여기에 민병주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저희가 이제 정당들에게 지난 2월 24일 날 핵에너지, 핵무기, 그리고 일본산 방사능 식품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민주통합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등은 다 답변을 보내왔는데 새누리당만 답변을 거부했어요. 예. 그리고 정당 정책 토론회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뤘는데 이유가 공약이 나와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공약이 나온 다음에도 결국에는 답변을 거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1번으로 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인 민병주 후보를 공천을 한 거죠. 이분은 그 원자력 발전소 승인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직접적으로 그 승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분인데요. 이로써 이제 새누리당은 그 탄핵 정당임을 스스로 자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시민사회 쪽에서의 그 뭐 정책 질의라든지 토론장이나 모든 걸 다 거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민병주 후보도 저희는 심판 명단에 올렸고 새누리당의 탄핵 정당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일단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긴 한데 좀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이런 명단 발표가 시민들한테 또는 사회에게 어떤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예. 실제로 이제 투표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예. 정말 그 아이들의 미래에 핵발전소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분들을 찍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예.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 언론사가 네 군데밖에 안 왔어요. 예. 주요 언론사들은 거의 안 왔죠. 물론 뭐 보도자료를 보고 쓰실 수야 있겠지만 최근에 그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예.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어서 사실상 그 19대 총선에서 그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실종된 상태예요. 그 지금 뭐 앵커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이 예. 원전에 관한 공약이 딱 한 줄입니다.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변화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새누리당이 예. 모든 걸 다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색깔까지도 자그마치 빨간색으로 바꿨잖아요. 예. 파란색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문제 제기하는 좌파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공약이 딱 한 줄이에요. 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릅니다. 예. 네.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관련해서 뭐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음. 내용이 뭐냐면 원자력 에너지를 보급 확대해야 할 청정 에너지다 이렇게 공약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보급 확대하는 청정 에너지로 삼겠다. 네, 그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순간 근데 등골이 예. 오싹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공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 1번을 한국 원자력 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내세우고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 삶에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내용인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 19대 총선에서 정책 선거는 아직은 지금까지 봤을 땐 초반이긴 한데 많이 실종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좀 관련해서 여쭤보면은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인데 예. 또한 그 야권 단일 후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김영환 의원이 야권 단일 후보인가요? 예.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통합진보당과 단일 후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통합 알기로는. 진보당하고 단일화는 안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예. 내부 경선에서 된 거죠. 민주통합당 내부 경선에서 음, 김영환 의원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야권 단일 후보는 아닌 거고요. 경선을 통한 단일화 후보가 있고 네네. 통합 진보당 등에서 내지 않으면서 단일화되어진 지역이 있는데 김영환 예, 의원 예.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내부 네. 경선을 통해서 이제 된 후보인데 예. 사실 김영환 의원은 오래된 의원이죠. 그리고 그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시민사회 저희 환경운동연합하고도 인연이 많으신 분이고요. 예. 그 과학기술부 장관도 하셨고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시고 예. 야당의 그 상임위 위원장이 많지 않잖아요. 예. 특히나 또 지경이면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고 거기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탄핵 정치인으로 선정된 거에는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 핵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또 역할도 하고 활동도 해오셨고 관련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전문성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경제신문, 그다음에 국민일보 이런 데에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정권에서 비판하시면서 원전이 축소돼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 인터뷰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국민일보에서 민주당 김영환 의원 제목이 원전 포기할 수 없다. 짧게는 우리 원전의 안정성, 길게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결국 고민의 출발점은 지금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원전 재검토 주장은 잘못. 사실 저희는 민주통합당이 원전 재검토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검토는 축소도, 현상 유지도, 확대도 아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게 재검토예요. 예. 근데 이 재검토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제 김영환 의원이죠. 네, 쭉 읽어드릴게요. 인터뷰한 내용을. 내가 원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우리 당에서도 원전을 하지 말자고는 절대 말하지 못할 것이다. 예.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들도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 나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동차, 철강, 중화학공업 등 이런 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원자력은 필수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2011년 8월 달에 원전 산업 대토론회를 에서 축사를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안전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핵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으나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원전을 사용하고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고 이것을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핵주기 완성하는 일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539만 개의 다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재처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핵연료의 우라늄 농축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 재처리라는 것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핵안보 정상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은 결국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 고준위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기술은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문에 사실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하고 핵무기를 가지는 것도 저희는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가지는 것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그리고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그리고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김영환 의원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용을 몰라서 얘기를 하셨다고 보기에는 지난 10년 넘게 과기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위원장을 해오시면서 이 내용을 모르셨을 리가 없으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그리고 내용도 많이 아시는 분으로서 핵발전소 안전 문제의 역할을 해오셨지만 결국에는 원전이 필수적이고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주장하시는 탄핵 정치인이었다는 게 저희 확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판 명단에 올리고 나서 김영환 의원실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예.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지금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반박 자료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거 그리고 그런 보도 자료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 한국경제와 국민일보에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이 토론회 때 축사하신 이 내용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한 해명을 좀 해달라. 네. 근데 거기서는 해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심판 명단자와 주시 명단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그래서 거기에 답을 한 김세연, 권선택, 정세균 이런 분들은 이번 명단에서 다 빠졌거든요. 예. 근데 김영환 후보는 답변 자체를 거부했어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고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고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이렇게 중심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2040년까지 원전을 다 폐쇄하는 걸로 답을 했거든요. 예. 정당 정책 질의할 때. 예. 그래서 김영환 의원 그렇게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의원 같은 분들이 만약에 역할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을에 지금 출마되어져 있고 새누리당이랑 1대1 형태로 지금 두 명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리고 지난주 말에 또 고리 1호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있던데. 예. 지금 현재 고리 1호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가동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떤 문제고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리 1호기는 왜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지와 함께 고리 1호기 자체 연장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 같은 것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고리 1호기는 지난 3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난 한 달 동안 고리 1호기에 전력이 끊긴 것을 은폐해 왔다는 게 알려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을 중지시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가동이 중단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리 1호기는 1978년 6월 달에 창업 가동을 시작을 해서 사실은 2007년 6월에 그 설계 수명이 완료된 원자로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35년째 가동을 수명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새누리당의 이매규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고리 1호기는 가동 초기부터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원자로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핵발전소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핵발전소는 우라늄 235를 중성자를 통해서 핵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중성자가 또 연달아 나오고 또 핵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중성자 선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 선입니다. 그리고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중성자뿐만 아니라 고에너지인 방사선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고에너지 방사선과 중성자 선을 쬐게 되면 아무리 강철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보통 강철에 우리가 강철을 이렇게 뭐 뜨겁고 찬물을 이렇게 번갈아 하는 열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강한 걸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외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견디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성질이 바로 연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엿이 이제 뜨거운데 더운 여름날에 있으면 부러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연해지잖아요. 예. 연성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성화가 되지 않고 차가운 데다가 엿을 넣었을 때 엿이 딱 깨진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유리잔에 찬물을 넣었을 때 유리잔이 깨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약해지는 상태를 치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취자인데요. 치성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치성화 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한 20cm 정도의 두께거든요. 원자로의 금속은 강철 20cm입니다. 예. 굉장히 두꺼운 강철인 거죠. 예. 근데 이게 그 지속적으로 방사선과 중성자선을 쬐게 되면 약해져가지고 치성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뜨거운 물에 들어갔던 유리컵이 찬물에 넣었을 때 깨지는 것처럼 원자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온도가 그 치성화되는 온도가 고리 1호기가 130도, 140도가 넘어서 최근에 뭐 재평가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126.6도에 이르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더 해드리면 강철은 이런 치성화 작용을 일으키는 게 영하 수십 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도 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영하 수십 도가 되면은 이렇게 깨지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고리 1호기의 원자로는 영상 126.6도에서 이런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 후쿠시마 원전처럼 예. 만약에 이렇게 전력 공급이 안 되어지고 내부 온도 올라가면은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이렇게 끌어다가 물을 부어서 식혀는 작업을 했었는데 네. 만약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 그러한 비상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해수나 물을 갖다 부으면은 깨진다라는 거죠. 원자로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온도 차이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 열 충격을 깨지는 이유가 예. 뜨거워졌을 때는 얘가 이완돼 있다가 차가운 걸 받으면 이렇게 다 수축되잖아요. 근데 네. 이완과 수축이 재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서로 차이에 의해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약화되는 거죠. 연성 작용이 사라지는 거죠. 연성화가. 근데 예. 그 고리 원자로가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그래서 고리 예. 원자로는 아까 뭐 해수만이 아니라 예. 그 원전에서의 가장 그 비상 장치로 비상 노심 냉각 장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ECCS라 그러는데요. 예. 이게 최후의 비상 냉각 장치예요. 핵발전소 원자로는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게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예. 그 사고가 지금 스리마일, 그다음에 체르노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이런 사고들이 이어져서 온 건데, 근데 이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상 노심 냉각 장치라고 해서 원자로 위에서 물을 쏟아부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후의 장치인 거죠.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원자로는 녹아내리지 않을 거다. 원자로의 노심은 녹아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리 1호기는 그 비상 노심 냉각 장치를 가동하면 원자로가 깨지기 때문에 원자로가 깨지거나 노심 용융이 되거나 사실 원자로가 깨지면 노심 용융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로가 깨져버리면 냉각제가 다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해결요금을 식힐 수 있는 냉각제,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참 뭐 가령 이런 거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이나 지금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지금 고리 1호기와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환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김영환 의원도 고리 1호기 정도는 폐쇄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고리 1호기가 지금 중단되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우린 뭐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식경제부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정도는 뭐 문 닫아도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고리 1호기는 폐로 전체를 밟는 게 맞습니다. 월성도 월성 1호기도 올해 11월 달이면 설계 수명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130개 정도가 발전소가 지금 폐쇄가 되고 있는데 폐로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평균 가동한 수명이 30년이 되지 않습니다. 25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수명 30년을 채운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동률이 90%가 넘어요. 쉬지 않고 가동을 했거든요. 굉장히 혹사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원자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가동한 지 1년 만인 1979년도에 조사됐다는 거는 방사 중성자선이 찢어졌다는 소리인데 그 중성자선 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치솟아되는 그 온도도 그렇고 전부 다 원자로 수명 말기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로 가동 경험이 없이 고리 1호기를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운전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알려지진 않았죠. 박정희 대통령 때라 그런지 알려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한 지 1년 만에 거의 수십 년을 가동한 것만큼의 원자로 피로도가 좀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자로 자체에도 제재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쨌든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이 한반도가 지금 단 한순간에 초토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인지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느낌 이런 게 되게 좀 무감각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선거 때마다 전 드는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나? 그러니까 우리 삶이랑 밀접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전 문제나 아니면 4대강 문제나 아니면 보육 문제나 노인연금 문제나 이런 게 생활 속에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복지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얘기들은 정치적 사안에 너무나 쉽게 실종돼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민간인 사찰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사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깝죠.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건 이렇게 선거나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중요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 또 한편 좀 저는 놀랍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알면은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알게 되면 후쿠시마 사고니까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울진 4호기에 우리나라는 증기 발생기 파단 사고가 나면서 사실
후쿠시마 사고 직전까지 갔었죠. 냉각제가 한꺼번에 다 빠지는 사고, 빠질 수 있는 정도까지 갔었던 건데, 10분 만에, 10초래, 10분 만에 45톤의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온 거니까요. 근데 그게 다행히 이제 가동이 정지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라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죠. 근데 세계적으로 거의 한 3번째로 이런 사고가 났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근데 월드컵 때문에 완전 묻혔죠. 예. 좀 더 뭐 듣고 싶은 다음 기회에 한번 뭐 추가로 좀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야기 네, 4월 들으면 10일이면 끝나신다면서요. 다음 기회에 언제 드리려고. 다음이 네.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모델이라고 하고, 이미 수명도 다 지나서, 안전성 검사에서도 1차, 2차, 2차에서는 통과했다고 하는데 의심스럽지만은 1차에서는 불합격된 그 핵발전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핵발전소가 굴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후쿠시마까지는 어쨌든 그 사소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그 온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온도를 낮추려고 물을 쏘거나 뭐 하다못해 바람을 세게 하거나 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고리 1호기는 이렇게 그 돔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게 쫙 갈라지게 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그 오래되어서 그게 지금 현재 경상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또 고리 핵발전소가 여러 개 같이 있고요. 되게 놀라운 거는 그래도 일단 고리 1호기 자체가 굴러간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놀랍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정권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is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is cloudy, there is still a light that shines on me. Shine until tomorrow, let it be. Wake up to the sound of music. Mother Mary comes to me. Sing words of wisdom. I want you to let it be. Yeah, yeah, yeah.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예. 선거 8일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뭐 이렇게 선거 열흘을 앞에 두고도 온통 천안함의 온통 색깔론의 보안 정국 속에서 모든 이슈들을 천안함이 다 흡수했었죠. 그래서 지방선거나 그러니까 포털에서 인기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한 6, 7개가 천안함과 관련된 내용이고 불과 한 열흘 뒤에 6.2 지방선거가 벌어지는데 관련된 어떤 후보자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한 6.2 지방선 한 5일 정도 전까지 그때 기억에 이렇게 천안함에 억눌려 있었다고 저는 기억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2008년 5월을 기억을 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과 숱하게 길거리에서부터 우리는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반MB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잘 그려지지 않는데 새누리당이 공천한 내용들을 보면은 국정원, 언론 장악을 위해서 같이 최시중, 이동관, 나경원과 함께 같이 논의를 했다라고 추정되어지는 사람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세 정책을 일관되게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공천이 이루어졌고 방금처럼 대한민국에서 원전의 어떤 마피아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1번으로 와 있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나팔수들이 여전히 공천이 되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옷을 빨간색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공천에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해서 그 공천의 내용을 봤을 이렇게 새누리당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큰 착각일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민주당이나 진보신당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도 있겠으나 우리는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렇게 MB에 대한 심판으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론 합의를 모아 나가야 되어질 시점인 것 같습니다. 4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6.2 지방선거 전에
강남 봉은사에서 생명의 강 콘서트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한 3, 4만 정도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4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7일 이번 주에는 좀 제발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벌어질 것 같은데요. 낙곰수 그리고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 그리고 KBS, MBC, YTN 등 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언론 노조 등이 함께 모여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큰 문화제를 열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만, 100만이 4월 7일 날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4월 7일 오후부터 아마 모일 겁니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자리를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무대 기획은 탁현미 씨가 했고요. 각 단체들이 주변 부스들을 설치해서 행사들을 종합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4월 7일 6.2 지방선거 때 봉은사에서 한 3, 4만 정도 했는데 이번 4월 7일 행사는 10만 정도를 모집하는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가 오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정상적인 행사가 진행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비가 오지 않는 조건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4월 7일, 4월 11일 국민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힘을 모으는 날이 4월 7일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7일 꼭 기억해 주시고 민중의 소리나 기타 등등들 다 모여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날은 가족 단위로 다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연진들이 대단히 빵빵합니다. 김씨, 윤도현, 기타 등등등. 김재동 씨가 아마 사회를 볼 것 같고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죠. 국정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연예인 생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국정원이 일일이 와가지고 어디 나가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처지입니다. 이 정권에서는. 김재동 씨가 아마 사회를 볼 것 같고요. 4월 7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멤버 댐이라고 아십니까? 참, 민중의 소리 여기서 한 10번은 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리멤버 댐도 10개월을 준비해서, 마지막 한 일주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11일 날 단 하루를 위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기획하고 제작 운영을 해왔습니다. 리멤버 댐에서 선거구를 치시면은 그 후보자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붙어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거기 이야기 덧붙여 주실 분들은 트위터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 지나면서부터 자신들의 선거구들을 트윗과 페이스북에 널리 전파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으로서 검증과 심판을 함께 해나갑시다. 예,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